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중화 인민 좀비국으로 추락할 거냐, 아니면은 뭐 미국과 이런 그 갈등 혹은 미국의나 자유진영의 그런 제압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그러니까 G2 슈퍼파워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충 다 감들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좀 전혀 다른 그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또 무려 서울대 이제 그 국제대학원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출연을 할 때도 이게 경제 쪽을 많이 해설을 하는 3프로TV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쪽에 출연을 해서, 그게 이제 뭐 백모 같이 이렇게 조그만 채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뭐 200만 구독자에, 또 이 조 교수가 굉장히 그 재주가 있으셔서 말을 이렇게 조분조분하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소탈하게 잘해요. 그 말재주가. 그래서 작게 걸리면 한 20만 조회. 전에 그 시진핑 3기 그 선출된 거 확정된 거 다룰 때는 뭐 90만 조회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오류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이 3프로 그쪽에 양해를 못 구하고 아마 총량 한 2분 정도 여기저기 20초 30초씩 해서 한 서너 군데 제가 비디오를 좀 썼어요. 죄송하고요. 비평의 목적이니까, 또 혹시라도 뭐 이 백모를 비평하실 분이 계시면은 제 거를 그냥 그렇게 짧게 인용하는 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비평을 서로 해야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기를 이 3프로TV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이 불과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친중이 대세였죠. 예, 그 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이고, 뭐 조선일보도 친중 캠페인에 한참 나섰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뭐 중앙일보 진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홍석현 씨가 그 여시제 재단을 만들어서 여시구진이라는 게 시대와 더불어 나아간다.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이니까. 사무총장을 무려 이광재 전 그 강원도지사 하셨나? 그분이 했죠. 네, 아주 그 색깔 진한 분입니다. 자, 이러한 친중에 대해 쐐기를 박은 첫 사건이 2021년 7월 14일 날 일어났죠. 예, 정치 입문생 윤석열입니다. 아직 그 국민의힘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정조준해서 까버렸어요. 그래서 반중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들입니다.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축은 미국이죠. 한미 관계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네,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사드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 영역이죠. 사드 배치를 만약에 중국이 주장하고자 한다면 중국 내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하세요. 네, 한중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그 표준을 자국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이 의지가 확고합니다. 미국과 등을 지면 글로벌 비즈니스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정부가 전략적 명료성으로 기업을 리드해야 됩니다. 이때 전략적 명료성이라는 건 결국 한미동맹 중심이란 얘기죠. 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윤 대통령이 하는 그 도리도리는 못해요. 잘 이 고개가 이제 뻣뻣해 갖고, 그분은 고개가 굉장히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7월 14일 날,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죠. 아직 입당도 하기 전에 이렇게 빵 포문을 여니까 이 싱하이밍 총독께서 극대노를 하셔가지고 바로 7월 15일 날 오피니언 칼럼을 쓰셨죠. 그래서 윤석열 정치 초년생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중 관계는 네, 한미 관계 부속품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 예,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보십시오. 우리 중국과 잘 지낼 때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네, 사드 배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일을 갑자기 해서 우리도 굉장히 당황하고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끝이 좋지 않았죠. 네, 이거 보시면서 네, 깊게 잘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반론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운 오피니언이었습니다. 오피니언이라고 쓰고
총독의 협박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친중 일변도였습니다. 한국의 분위기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던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지지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대북 양자구도 최대 압박을 했죠. 이 육자회담은 좌장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더러 네가 잘 알아서 해줘라고 미국이 들러리 쓴 게 육자회담 구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적으로 간도 쓸개도 다 빼고 살겠다 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글쎄 척추와 불알도 좀 뺐습니다. 이때 불알이라는 건 꼭 비속어가 아니라 그 영어식 표현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에 저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주 대담하고 담대하고 원칙 있는 사람을 he has a steel balls라 그래요. 물론 그때 주어는 보통 남자들만 쓰는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강철 불알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영어로 그 특별히 비어도 아니에요. 많이 써요. 문어에서도 요새는. 자, 그래서 대북 양자구도 최대 압박 게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반중 물꼬를 텄죠. 물론 그 정책은 크게 실효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엄청 때렸는데 관세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 관세를 때리면서 동시에 경기를 과열시켜 버렸단 말이죠. 석유 가스를 공급 과잉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보수주의죠. 네, 이건 뭐 저기 성경 끌어안고 사진도 찍고 좀 그건 너무 쇼 같았고 뭐 또 그 미국의 최대의 도덕적 보수주의 단체가 있죠. 낙태 반대 운동 단체 프로라이프. 그 대규모 집회에 가서 연설을 한 첫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보이는군요. 네, 그 고립주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보이죠. 자, 그래서 바이든은 저는 그 반중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그 당시에 올린 것들 보면 야 바이든 당선되면 완전히 친중 갈 거다. 왜냐 저 아들내미랑 같이 저 부통령 할 때 오바마 때 예, 부통령 전용기 타고 네, 저기 지금 베이징 공항에 내린 겁니다. 저게 지금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헌터 바이든 그 아들이 네, 아주 좀 화끈하게 사는 아저씨죠. 저 아재가 이제 그 중국 쪽 사람들 불러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 펀드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펀드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그 정도 규모의 펀드를 받으면 뭐 그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기본 피 자체가 연 한 400억 됩니다. 그러니까 200pp라고 하죠. 2%.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좀 그렇게 중국 약을 많이 먹어서 네, 이게 이 양반 대통령 되면은 저 거의 반치매 노인인데 저 반중하겠나. 그래서 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바이든이 더 빡센 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바이든 욕을 잘 안 하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삼축 글로벌리즘,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밸류 오리엔티드 글로벌리즘이 나왔죠. 예, 아까 이제 윤석열 그때 정치 초년생일 때 벌써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끼리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것으로 바탕을 해서 국제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은 이제 3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그 문명과 번영을 추구를 하죠. 네, 미국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진영의 결속과 협조를 강화하고 쉽게 말하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가치 공유 동맹관계 그걸로 그게 이제 자유진영의 결속 협조 강화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나라는 이제 자유공화 스타일로 강화되는 거죠. 이게 미국은 이제 이 자유공화라기보다는 그 짝퉁 진보 쪽 지금 민주당 쪽이 깃발을 들은 건데 실제로 유럽에서 보면 스웨덴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깃발들이 전부 지금 자유공화 쪽으로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유럽의 우파들이 그 푸틴의 동조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르팽, 그 다음에 헝가리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그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 러시아 같은 깡패가 이제 발작을 해서 이제 침공을 한다. 그러면은 살벌한 삼축 킬체인이 되죠. 네, 미국은 이제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을 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무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정은 일치 단결해서 경제 제재 때리고 여러 가지 그 러시아나 이제 뭐 그게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 때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침공을 당한 나라는 이제 목숨 내놓고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축이 들어맞아서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피터사의 한 말이 맞아요. 지금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 제재를 만약에 중국에 가한다. 그러면 피터 자야는 1년 안에 5억 명이 숨진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무시무시한 그런 그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조지 프리드만도 똑같죠. 요번에 이 구도, 이 퍼스펙티브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다. 조지 프리드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서울대 교수님, 국제대학원 교수님, 우리 조영란 교수님, 뭐 생긴 것도 구수하게 생겼죠. 이 말도 차분하고 구수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백모처럼 느닷없이 흥분해서 깨깨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백모처럼 느닷없이 현학적 혹은 철학적인 그런 사변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일 없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3프로TV 경제의 신이라는 데 나가는데 여기가 한 3프로TV가 한 227만 정도의 그 구독자 채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이 조 교수가 출연했을 때 보통 보면은 20만에서 90만 사이, 통상은 20만대더라고요. 그전엔 좀 높았는데 요새 조금 줄어들었어요. 뭐 하는 얘기 보면 요새 좀 줄어들게 생겼어. 그러나 일단 이제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진핑 댓글 부대 비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아주 막강한 그 말하자면 온라인 쪽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그 세뇌 감시 통제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그 소리고요. 공산당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것도 뭐 살벌한 아주 그 현실주의적인 얘기예요. 레알 폴리틱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중국은 뭐 가차 없다. 뭐 공안이 불안해지면 바로 탱크로 밟아버리고 요새는 탱크까지 안 가도 된다. 요새 무장 경찰이 뭐 장갑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까불면 총으로 쏜다. 이주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듣고 있으면 쿨합니다. 또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당은 망할 수 없다. 중국에 대안이 없죠. 말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북한을 노리는 중국, 한국은 이미 늦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주 다른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배경에 깔린 관점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쿨한 듯 들리는 얘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북한을 노리는 중국, 한국은 이미 늦었다. 이건 뭐냐면 북이 핵을 내려놓으면 중국이 북한 접수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때 게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현실과 다른 얘기고요. 좀 보죠. 예. 중국 정치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제가 보기엔 이 조 교수는 이제 시진핑보다는 장점인 같은 쪽, 상하이파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체제가 좀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고 너무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이걸 잘 헤쳐갈 것이다. 이런 그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관한 낙관을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억 중국인이 통제되는 과정. 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세뇌 감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원 육성 그 치밀한 수법은 이게 이제 하나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해서 길러가는 과정이 이게 장난 아니다. 얘들 정말 독하고 살벌한 애들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산업, 외교, 한국은 이미 늦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한 꼭지 인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3%에 말씀드리는 게 제가 두 꼭지인가를 각각 한 20초 뭐 요 정도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둘인가 셋을. 그래서 좀
순전히 이제 호의를 가진, 저는 3프로 TV가 저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고 훨씬 더 좋은 콘텐츠로 많이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은 좀 더 개념적이고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3프로 같은 데가 좀 좋은 역할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 대중적으로 나섰으니까.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런 그 고언의 말씀을 충정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은 잘 모르는 중국의 민주주의와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그 내부를 까면 안에 그 상당히 그 나름의 어떤 체계가 있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소리쯤 돼요, 이거. 예,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기엔 아주 실은 지능적인 중국옹호 친중입니다. 첫째, 이제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공산당 체제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진핑을 좀 비판을 하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 체제를 변호를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원 육성 그 치밀한 수법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당원을 길러내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한국인은 잘 모르는 중국의 민주주의와 공산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 내부가 자기 나름 일정한 그 의사결정 규칙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규칙을 통해서 엄청 뛰어난 리더십을 창출할 능력을 갖고 있다. 뭐 대충 그런 소리가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 교수대로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살벌하고 똑똑하게 강화되면 될수록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일본 사무라이들, 네, 똑똑하고 독하고 살벌했죠. 게다가 이제 일본은 우리랑 좀 달리 우리는 이제 문무가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사무라이가 곧바로 글을 읽는 선비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는 무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되니까 다이묘 소속이었던 것, 그러니까 번에게 충정을 바치던 것이 충성의 대상이 근대 국가를 표방하는 덴노, 그러니까 천황과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의 대상을 바꾸면서 오히려 그 고리타분한 다이묘한테 충성 바치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사회적 지위와 그 놀 수 있는 틀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뭐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커리어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메이지를 엄청나게 밀어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들의 애국심을 딱 까면 내 커리어가 물길이 트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일본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애국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삶과 문명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일본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을 엄청나게 빨리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일본이 골로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라이들이 그냥 어리버리했다면은 일본이 그런 대형 사고를 못 치죠. 그래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삶과 문명을 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 교수의 말대로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똘똘하고 독하고 스마트하다면 더 큰 문제인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또 조 교수 말이 그 점엔 틀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동안 혁명 나고 나서 너무 많이 망가져 갔고요. 제가 그때 시진핑 그 심리 분석할 때도 쭉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갈수록 권력 줄타기를 얼마나 잘하냐. 또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깔끔하게 돈을 긁어 모아서 위에다 돈을 잘 바치냐. 이런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놈이 있을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질이 양질을 구축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겉으로 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체제인 것 같아도.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실이라면 조 교수처럼 말하는 건 거짓 혹은 과장이 되는 거고 그런 과장 혹은 거짓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엔 체념을 하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꽤 잘 끌어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우리가 결국은 잘 지내야지. 미국은 멀리 있고 중국은 가까이 있잖아. 뭐 그런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이 뭐 굉장히 독재 체제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면 반중인 것 같은 얘기가 군데군데 있는데 실제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지능적인 친중이다. 그래서 저는 조 교수님께 오늘 찬사를 보냅니다. 이보다 더 지능적인 친중은 있을 수 없다. 역시 사람은 가방끈으로 말하는군요. 네, 우리 조 교수님 학벌을 보니까 저보다 학번은 좀 늦은데 서울대 동사과입니다. 아마 짐작하기에 대개 81학번에서 85학번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입학연도 기준으로. 네, 서울대 동사과는 굉장히 색깔이 진한 학과예요. 네, 서울대에서 과목을 제일 많이 가는 그때 이제 80년대, 70년대 말학번, 80년대 초학번 기준입니다. 조 교수님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학년에 한 60, 70% 이상의 과목을 가는 학과가 서울대에서 3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동사과, 두 번째는 국사과, 세 번째는 서울대 사회대 사회학과입니다. 예, 그 3대 학과 중에 하나를 나오셨으니까 참 친구분들이 엄청 색깔 진한 분들은 많겠네요. 네, 조 교수님은 특별히 그런데 영향 많이 받지 않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은 망할 수 없다. 14억 중국인이 통제되는 과정. 공산당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시진핑 댓글 부대의 비밀 프로젝트. 이거는 결국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감각에선 비판인데 만약에 야, 그 중국 말이야. 야, 걔들 답 없어. 걔들 결국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에 그러한 너그러운 예, 그러한 너그러운 체념을 중국인 대신 우리가 해준다면 그럼 공산당이 잘 다스리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저 얘기를 제가 조 교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저게 반중적인 얘기가 있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뭐 중국 답 없잖아. 결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저렇게 뭐 골아프면 탱크로 밟고 총도 쏘고 그 다음에 감시 통제도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고 꽤 잘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 교수 얘기를 듣다 보면. 진실은 뭐냐면요. 이게 안 망해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민이 삶을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해져요. 인민이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국가가 좀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인민 좀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침체 속으로 추락하는 거죠.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 좀 시끄러워지고 그게 변화될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할 수 있는 숨구멍을 너무나 철저하게 다 때려 막은 거예요. 좀 그렇죠. 예. 조 교수님 가끔 이제 말하다 보면 이렇게 툭 하고서 이게 실체가 나오는 건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1대1로가 성공했대요.